아이고 동네 사람들 이것 좀 보소. 이제 거무 8살 처먹은 저 짐짝놈이 내 금쪽 같은 아들 고시 공부를 동겠다. 아이고 야, 이년아, 영수가. 내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어머님, 민수가 정말 똑똑해서 그래요. 도련님 계산 틀린 거 민수가 다 잡아냈다니까요. 한 번만 봐주세요 어머님. 어디서 사람 홀리는 귀신 같은 놈이 들어와서 집안 기운을 다 빨아먹으려고. 이 꼬맹이 녀석이 우리 아들 과외를 한다고? 내 아들은 나라님 되는 공부하는 선비다. 헛간 구석에서 쥐랑 같이 자는 내 놈이 감히 누굴 가르쳐. 8살 민수가 고시생 매형의 장부 오차를 잡아냈을 때 시댁 식구들이 보낸 건 칭찬이 아니라 서슬퍼런 칼날이었습니다. 혹덩이라 불리며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던 천재 소년 민수. 그리고 그 동생을 지키기 위해 밤마다 자신의 살점이 뜯겨나가는 구박을 견뎌낸 누나 영숙 씨. 40년 전 폭우 속으로 남매를 내던졌던 비정한 시댁 식구들.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들이 쓰레기라 부르며 버렸던 그 아이의 머릿속에 대한민국을 집어삼킬 거대한 숫자의 제국이 설계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누나, 울지 마. 누나 발에 구멍난 양말 내가 나중에 꼭 비단신으로 바꿔줄게. 7살 소년이 쓰레기통 옆에서 했던 그 눈물겨운 약속은 어떻게 3천억의 자산이 되어 돌아왔을까요? 그리고 인간 계산기 민수의 처절하고도 완벽한 이자 복수극은 어떻게 완성되었을까요? 지금 전율의 역전승이 시작됩니다. 1984년의 어느 시린 겨울날 영숙 씨의 인생은 그 차가운 대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등에 업힌 핏덩이 동생 민수의 가느다란 숨소리만이 그녀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소리였죠. 시청자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시린 계절은 언제일까요? 아마도 지키고 싶은 것은 너무 많은데 정작 내 손에 쥔 것은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그런 무력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60을 넘긴 영숙 씨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번듯한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비단길만 걷는 그녀지만 40년 전 그녀의 출발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 냄새나는 쓰레기 더미와 비정한 멸시가 가득한 헛간이었습니다. 영숙 씨가 22살 되던 해 세상은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금실 좋던 부모님은 불의의 뺑소니, 사고로 한나란 씨의 세상을 떠났고 남겨진 건 산더미 같은 빚과 이제 갓도를 넘긴 핏덩이 남동생 민수뿐이었죠. 장례식장에는 조문객보다 빚쟁이들이 더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친구 보증을 잘못 써서 날아온 차 앞 딱지들이 집안 가득 붙었을 때 영숙 씨는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울지 마. 누나가 있잖아. 누나가 어떻게든 너 살릴게. 영숙 씨는 젖도 떼지 못한 동생을 등에 업고 매일같이 시장 바닥을 훑쳤습니다. 80년대 초의 가난은 지독했습니다. 빚쟁이들은 하루가 멀다고 단칸방에 들이닥쳐 밥상을 뒤엎고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동생 민수는 분유 한 통을 사지 못해 맹물에 설탕을 타 마시다 기운도 없이 늘어져 갔습니다. 아이의 눈동자가 점점 흐릿해지는 것을 보며 영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이 아이만은 살려야겠다고 말이죠. 눈앞이 캄캄해지던 그때 영숙 씨 앞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지역 유지로 소문난 고리대 금업자 최 여사였습니다. 최 여사는 영숙 씨를 구원해줄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철저한 장사꾼이자 지독한 미신론자였습니다. 고시 공부만 10년째인 아들 철수의 애군을 떼어내줄 액바지 며느리가 필요했던 겁니다. 내 아버지 빚 내가 다 갚아주마. 대신 너는 내 아들 수발 들며 평생 종처럼 살아라. 아, 그리고 그 포대기 속 짐짝도 같이 걷어는 주마. 사람 대접은 기대하지 말고. 어때?
이만하면 공평한 거래 아니냐? 그것은 혼사가 아니라 비정한 매매였습니다. 영숙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집 문턱을 넘는 순간 제 청춘은 끝이라는 거리요. 하지만 민수의 새파랗게 질린 얼굴과 힘없이 늘어진 작은 손을 보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영숙 씨는 연지곤지 대신 눈물 자국을 묻힌 채 낡은 무명 포대기에 민수를 꽁꽁 싸매고 최 여사의 집 대문을 넘었습니다. 시댁의 대문은 축복의 문이 아니라 지옥의 입구였습니다. 대문에 발을 들이자마자 최 여사는 영숙 씨를 반기는 대신 붉은 팥과 굵은 소금을 양손 가득 쥐고 뿌려댔습니다. 재수없게 어디서 저런 집안 망칠 혹덩이를 달고 들어와. 야, 이년아. 당장 그 짐짝 떼어내지 못해? 액바지로 들였으면 몸이라도 가뿐해야지. 저런 귀신 붙은 놈을 업고 오면 어떡해. 영숙 씨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친 소금 알갱이가 뺨에 부딪히고 눈에 들어가 따가웠지만 그녀는 등에 업힌 민수를 더 꽉 감싸 안으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이 아이는 제가 제 입 줄여서 먹이겠습니다. 헛간이라도 좋으니 제발 내치지만 말아주세요. 제가 시키는 일은 뭐든 다 하겠습니다. 최 여사는 혀를 차며 영숙 씨를 집 안쪽 구석,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낡은 헛간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며느리 대접은커녕 식모보다 못한 생활의 시작이었죠. 영숙 씨는 차가운 흙바닥에 가마니를 깔고 민수를 뉘었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누나가 돈 많이 벌어서 꼭 따뜻한 방에서 자게 해줄게. 조금만 참자. 민수는 누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누나의 거친 손가락을 꽉 쥐고 베넷짓을 했습니다. 그 작은 미소가 영숙 씨에게는 유일한 구원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그날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 산더미 같은 빨래를 하고 겨울이면 얼음장을 깨서 시어머니의 발을 씻겼습니다. 최 여사는 영숙 씨를 볼 때마다 액바지 주제에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냐며 타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능한 남편 철수 역시 방관자였습니다. 그는 아내가 헛간에서 덜덜 떨며 자는 것을 보고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 심기 거스르지 마라. 그리고 저 애놈 울음소리 때문에 공부 안 되니까 입 좀 틀어막아. 내가 이번에도 떨어지면 다 내 탓인 줄 알아라며 차갑게 뒤돌아섰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 축복 없는 가족 속에서 영숙 씨는 철저하게 고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의 맑은 눈망울을 볼 때마다 죽었던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그녀는 시댁 식구들이 먹고 남은 잔반을 모아 씻어서 민수에게 먹였고 자신은 수돗물로 배를 채우며 버텼습니다. 영숙 씨는 밤마다 헛간에서 잠든 민수의 발을 주무르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민수,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글 배우고 숫자 배워서 남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던 걸까요? 민수는 돌이 지나자마자 말을 배우기도 전에 숫자에 이상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최 여사가 대청마루에서 시장 상인들에게 빌려준 돈 이자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80년대 시장통 일수놀이는 계산이 복잡하기로 유명했죠. 최 여사는 돋보기를 쓰고 주판을 퉁기며 진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에잇, 왜 이렇게 안 맞아? 칠복이네가 지난달에 5,000원 냈고 이번 달 이자가. 어이구 머리야. 원금이 얼마였더라? 그때였습니다. 마당을 쓸던 5살 민수가 빗자루를 멈추고 대청마루 쪽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민수는 아직 학교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었고 영숙 씨가 가르쳐 준 건 겨우 이름석 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수의 입술이
오물오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그거 5,000원 아니라 5,500원이에요. 지난번에 이자 안 낸 거 합쳐야 하잖아요. 그리고 총액은 32,000원이에요. 마당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주파나를 튕기던 최 여사의 손이 멈췄고 부엌에서 쌀을 씻던 영숙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5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정확한 수치였습니다. 최 여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민수를 노려보았습니다. 이게 어디서 감히 어른 계산하는데 끼어들어? 내가 뭘 안다고 헛소리야. 하지만 최 여사가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다시 주판을 놓아보니 민수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오히려 최 여사가 놓쳤던 연체 이자까지 정확히 계산된 수치였죠. 소름이 돋았습니다. 영숙 씨는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렸습니다. 내 동생이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하늘이 우리를 살리려고 천재를 보내주셨구나. 민수의 천재성은 그렇게 헛간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숫자의 소리를 훔치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직감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자신들의 도둑맞은 운명을 되찾아줄 유일한 열쇠라는 것을요. 하지만 영숙 씨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최 여사의 눈빛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대견함이 아니라 영물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와 시기심이 서린 서늘한 눈빛이었습니다. 저 혹덩이 녀석? 예사놈이 아니야. 저놈 살려두면 우리 아들 기운 다 빨아가겠어. 저런 괴물을 그냥 둬서는 안 돼. 최 여사의 비정한 중얼거림과 함께 헛간의 작은 등불이 위태롭게 흔들리던 그 밤, 민수는 누나의 손바닥에 숫자를 적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것은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겠다는 아이만의 절박한 암호였는지도 모릅니다. 1980년대 중반 최 여사의 집 대청마루에는 매일 밤 기묘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탁, 타닥, 탁탁. 최 여사가 시장 상인들에게 놓은 일수돈을 정산하며 주파나를 튕기는 소리였죠. 당시 최 여사는 그 일대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대성할매로 통했습니다. 그녀에게 숫자는 곧 생명이었고 단 1원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성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벽 밑바닥 곰팡이 냄새 가득한 헛간에는 그 성벽을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는 어린 천재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영숙 씨는 민수를 품에 안고 헛간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전등 불빛에 의지에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마다 민수는 잠드는 대신 귀를 쫑긋 세우고 대청마루에서 들려오는 주판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7, 8은 56, 거기에 원금 3,000원을 더하고 이번 달 이자가 300원이니까 최 여사가 돋보기를 치켰으며 중얼거릴 때였습니다. 헛간 문틈 사이로 작고 나지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할머니, 그거 50원 모자라요. 아까 떡집 아줌마가 50원 더 냈잖아요. 마당을 가로지르던 정막이 단숨에 깨졌습니다. 주판을 놓던 최 여사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녀는 귀를 의심하며 헛간 쪽을 뚫어지게 노려보았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냐? 이 혹덩이 녀석이 어디서 감히 어른 계산하는데 토를 달아. 최 여사는 씩씩거리며 장부를 다시 훑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장부 구석에 깨진 글씨로 적힌 메모를 확인해 보니 정말로 떡집 주인이 덤으로 얹어준 잔돈 50원이 계산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소름이 돋는 순간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주판을 내던지듯 내려놓고 헛간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너 이리 나와. 너 누가 가르쳐줬어? 글자도 모르는 놈이 어떻게 숫자를 맞춰? 영숙 씨는 혼비백산하여 민수를 제 등 뒤로 감췄습니다. 어머님 잘못했습니다. 아이가 그냥 잠결에 헛속삭임을 한 모양이에요.
제발 놓여 마세요. 하지만 최 여사의 눈은 이미 뒤집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영숙 씨를 밀쳐내고 민수의 팔뚝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최 여사에게 민수의 재능은 기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철저한 계산을 앞지르는 그 비범함이 마치 자신의 집안 기운을 빨아먹는 영물의 조화처럼 느껴져 공포스러웠던 것이죠. 그날부터 민수에게는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최 여사는 민수를 사람 홀리는 귀신이라 부르며 헛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민수가 숫자를 맞출 때마다 대견해하기는커녕 이놈이 우리 집 복을 다 빨아먹으려고 작정을 했다며 잇자루를 휘둘렀습니다. 야, 이년아. 저놈 입 단속 똑바로 시켜. 어디서 감히 어른 머리 꼭대기에서 놀려고 들어? 저런 건 매가 약이야. 최 여사의 매질이 이어질 때마다 영숙 씨는 민수를 온몸으로 껴안으며 대신 맞았습니다. 시퍼렇게 멍든 영숙 씨의 팔을 보며 5살 민수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누나의 귀에 대고 작게 속삭일 뿐이었죠. 누나, 울지 마. 저 할머니 계산은 틀렸어. 할머니 마음속에 있는 숫자는 썩었거든. 내가 나중에 진짜 큰 숫자를 만들어서 누나한테 줄게. 영숙 씨는 그 말을 들으며 기쁘면서도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내 동생이 천재라는 사실이 이토록 무서운 일이 될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영숙 씨는 시어머니의 눈을 피해 밤마다 헛간 바닥 흙 위에 손가락으로 숫자를 적으며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이건 뭐야? 그건 억이야, 누나. 세상에서 제일 큰 행복을 담을 수 있는 숫자. 민수는 가르쳐주지도 않은 단위들을 스스로 깨우치고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지나가며 내뱉는 말 한마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경제 뉴스 한 구절을 스펀지처럼 흡수해 머릿속에서 거대한 도표를 그려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 여사는 민수의 눈빛이 맑아질수록 더욱 표독스럽게 굴었습니다. 자신의 무능한 아들 철수는 고시 책을 펴놓고 잠만 자는데 헛간의 혹덩이는 천재 소리를 듣게 생겼으니 배가 아파 견딜 수 없었던 거죠. 영수가 너 저놈 데리고 당장 꺼지지 않으면 내가 관아에 신고라도 하겠다. 저건 사람 자식이 아니라 구미호가 보낸 괴물이야. 최 여사는 민수를 어두운 방에 가두고 밥도 주지 않았습니다. 영숙 씨는 부엌에서 몰래 훔친 누룽지를 가슴품에 숨겨 헛간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수는 굶주림에 손이 떨리면서도 누나에게 물었습니다. 누나, 오늘 시어머니가 시장에서 얼마 벌어왔어? 글쎄, 한 5만 원쯤 되지 않을까? 아니야, 누나. 오늘 시장 상인 3명이 돈을 못 갚아서 할머니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총액에서 3천 원이 비거든. 그래서 누나를 더 때린 거야. 영숙 씨는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5살 아이가 집안의 공기를 숫자로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이곳에 두었다가는 천재성이 피기도 전에 최 여사의 손에 으스러지겠구나. 어느 밤 헛간 처마 밑으로 차가운 비가 쏟아졌습니다. 영숙 씨는 잠든 민수의 작은 손을 잡고 다짐했습니다. 민수야, 누나가 약속할게. 내 머릿속에 있는 그 빛나는 숫자들이 쓰레기 더미에서 썩게 두지 않을 거야. 우리가 여기서 나가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대청마루에서는 여전히 최 여사의 신경질적인 주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이제 민수의 정교한 계산 앞에선 그저 의미 없는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민수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이미 최 여사의 전 재산을 넘어선 거대한 미래의 숫자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을 뜬 민수의 눈동자에는 이미 시댁 너머의 세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지혜의 빛이 채 피어나기도 전 민수를 괴물로 규정한 최 여사의 비정한 음모는 남매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 세상은 몰라보게 변했지만 그날 밤의 차가운 빗줄기는 영숙 씨의 기억 속에 여전히 서늘한 흉터로 남아 있습니다. 2026년의 어느 화창한 오후,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 정문 앞입니다. 영숙 씨는 지금 민수가 자신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자수성가 기업인 기념행사의 주인공으로 그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은은한 광택이 흐르는 최고급 비단 한복을 차려입고 품격 있는 올림머리를 한 영숙 씨의 모습은 누가 봐도 귀한 집 사모님 그 자체였습니다. 민수가 보내준 웅장한 검은색 세단이 호텔 로비 정문에 멈춰 섰습니다. 제복을 입은 도어맨이 정중하게 문을 열자 영숙 씨는 우아한 몸짓으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로비 입구, 분주하게 움직이는 차량 사이로 낯익은 그러나 지독하게도 마주치기 싫었던 뒷모습 하나가 영숙 씨의 시야에 박혔습니다. 허리가 굽은 노인이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손님들의 차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낡은 주차 요원 유니폼을 걸친 그는 쏟아지는 고급 차들의 행렬 사이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비굴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 노인이 고개를 드는 순간 영숙 씨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바로 40년 전 자신과 민수를 폭우 속으로 내던졌던 원수, 전 남편 철수였습니다. 그의 눈은 예전의 오만함을 잃고 탁하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눈앞에 귀부인이 자신이 버렸던 아내 영숙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팁 한 푼이라도 더 받을까 싶어 허리가 끊어져라 절을 해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모님. 조심히 모시겠습니다. 비굴하게 지저대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영숙 씨의 머릿속에는 1980년대 그 처참했던 밤의 기억이 벼락처럼 들이쳤습니다. 그날 밤도 오늘처럼 습한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최 여사가 민수를 정신병원에 팔아넘기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영숙 씨는 보찜 하나에 동생의 헌 옷까지 몇 벌을 챙겨 헛간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마당 끝 대문을 넘으려던 찰나 주막에서 술에 취해 돌아오던 철수와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야? 이 밤중에 이 애놈을 데리고 어디를 가려는 거야? 술 냄새를 풍기며 영숙 씨의 팔목을 낚아챈 철수의 눈은 번들거렸습니다. 영숙 씨는 민수를 등에 업은 채 바닥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서방님, 제발 한 번만 보내주세요. 어머님이 민수를 이상한 곳에 보내려 하세요. 이 아이 제 동생이잖아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지만 철수는 영숙 씨의 애원을 비웃듯 민수의 멱살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잠결에 놀란 5살 민수가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지만 철수의 표정은 더욱 험악해질 뿐이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이 괴물 같은 놈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밤마다 악몽을 꾸셔. 이놈이 들어오고 나서 내 곳이 공부도 안 되고 집안 기운이 다 말라비틀어졌단 말이야. 너희 둘 다 우리 집안을 갉아먹는 존벌레들이야. 철수는 민수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는 영숙 씨의 머리채를 휘잡아 대문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마침 하늘에서는 기다렸다는 듯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나가서 죽든 살든 다시는 이 문턱 넘을 생각 마. 너랑 이 소름 끼치는 애놈이랑 같이 길바닥에서 썩어버리라고. 철수는 영숙 씨의 얼굴에 침을 뱉고는 육중한 대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빗물에 젖은 흙탕물이 영숙 씨의 옷을 적셨고 등에 엎인 민수는 추위에 떨며 누나의 목을 꼭 껴안았습니다. 철수는 닫힌 문 너머에서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너희 팔자야. 남의 집 복 훔치려던 벌이라고.
그것이 영숙 씨가 본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무능하면서도 잔인했던 남자. 자신의 아내가 빗속에서 떨고 있을 때 따뜻한 안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썼던 비겁한 인간이었습니다. 다시 현재의 호텔 로비. 철수는 영숙 씨의 비단 치마 자락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려 손을 뻗었습니다. 영숙 씨는 본능적으로 몸을 피하며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영숙 씨의 서늘한 목소리에 철수가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영숙 씨의 얼굴을 바라보던 철수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영숙 씨의 눈매에 서린 단호함은 그날 밤 빗속에서 자신을 노려보던 그 눈빛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영숙이? 당신 설마 영숙이야? 철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영숙 씨는 대답 대신 품위 있게 고개를 돌려 호텔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뒤에서 철수가 허겁지겁 따라오려 했지만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보시오. 저 사모님이 내 마누라요. 여보, 영수가. 로비에 울려 퍼지는 철수의 비굴한 외침은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에서 무력하게 흩어졌습니다. 영숙 씨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40년 전 그 빗속에서 그와의 인연은 깨끗이 씻겨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호텔 엘리베이터에 오른 영숙 씨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자신의 모습 뒤로 낡은 무명옷을 입고 민수를 업은 채 빗속을 달리던 22살의 영숙이 보였습니다. 민수야, 봤니? 우리를 괴물이라 부르며 버렸던 그 남자가 이제는 우리 발밑에서 먼지를 털고 있구나. 영숙 씨의 입가에 였지만 단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곧 행사장에서 마주할 민수의 얼굴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피워낸 남매의 승전보가 이제 막 세상에 울려 퍼질 차례였습니다. 호텔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며 쏟아지는 화려한 조명은 눈이 시릴 만큼 찬란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빛을 마주하는 순간 영숙 씨의 망막 위에는 40년 전 서울 변두리 어느 쓰레기 매립지 근처의 지독한 어둠이 겹쳐졌습니다. 시댁 대문 밖으로 짐짝처럼 내던져진 그날 밤 이후 영숙 씨와 민수에게 허락된 세상은 오직 버려진 것들로 가득한 차가운 길바닥뿐이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의 서울 변두리, 남매가 겨우 몸을 뉘인 곳은 비만 오면 하수가 역류하는 반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쥐가 갉아먹은 벽지 사이로 칼바람이 스며들고 방 안에서도 입김이 하얗게 서리던 곳이었죠. 영숙 씨는 민수를 살리기 위해 새벽이면 시장통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해가 지면 남의 집 빨래를 해가며 푼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는 민수의 약값조차 버거웠습니다. 영숙 씨의 손은 독한 세제에 불어터져 지문이 닳아 없어졌고 겨울이면 찬물에 빨래를 하느라 손마디가 툭 붉어져 피가 맺히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영숙 씨는 밤마다 등에 민수를 업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풍겨오는 기름진 고기 냄새를 뒤로하고 그녀가 향한 곳은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 더미였습니다. 가난은 자존심마저 앗아갔지만 영숙 씨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등에 업힌 동생의 숨소리가 그녀를 살게 하는 유일한 동력이었으니까요. 민수야, 누나가 금방 패지만 죽고 들어갈게. 조금만 참자. 춥지? 누나 등에 꼭 붙어 있어. 영숙 씨는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나는 쓰레기 봉투를 일일이 헤집었습니다. 돈이 되는 파지 한 장, 10원짜리 빈 병 하나를 찾기 위해 거친 손으로 오물을 걸러냈습니다.
그런데 그 고단한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등에 업힌 7살 민수의 눈은 쓰레기 속에서 다른 것을 찾아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저 오물 묻은 종이 조각이었겠지만 민수에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진귀한 보물지도였습니다. 민수는 누나가 폐직꾸러미로 주워온 낡은 경제신문, 누군가 버린 부도난 공장의 회계장부, 그리고 이면지로 쓰인 복잡한 전표들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종이가 귀하던 시절, 민수는 그 버려진 종이 뒷면의 빈 공간을 자신만의 거대한 칠판으로 삼았습니다. 영숙 씨가 식당에서 몰래 가져온 몽당 연필 한 자루가 민수의 유일한 필기구였습니다. 방 안에 촛불 하나 켜놓고 민수는 그 버려진 종이 위에 숫자의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덧셈과 뺄셈은 이미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민수는 신문 구석에 적힌 이자율과 물가 상승률, 그리고 버려진 회계 전표 속에 누락된 금액들을 조합해 스스로 미래의 숫자를 계산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에게 숫자는 언어였습니다. 비록 학교 교육은 받아본 적 없지만 그는 종이 위에 흩어진 수치들을 연결해 돈이 어디로 흐르고 어디서 멈추는지를 본능적으로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밖에는 칼바람이 몰아치고 방 안의 물그릇까지 꽁꽁 얼어붙은 혹독한 밤이었죠. 영숙 씨는 하루 종일 식당에서 고된 일을 마치고 녹초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민수를 씻기기 위해 낡은 대야에 물을 받아온 영숙 씨가 양말을 벗었을 때 방 안에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민수의 시선이 영숙 씨의 발에 멈춘 것이었습니다. 수만 번을 꿰매고 기워 덧댄 짝짝이 양말 사이로 영숙 씨의 엄지발가락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거칠게 갈라진 뒤꿈치에서는 핏기가 배어나오고 있었고 발바닥은 찬물에 젖고 불어 하얗게 가열되어 있었습니다. 60을 넘긴 지금의 영숙 씨라면 그 상처가 훈장 같겠지만 당시의 영숙 씨는 그저 동생에게 미안할 뿐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부끄러운 듯 발을 감추려 했습니다. 누나 발이 좀 못생겼지? 괜찮아, 민수야. 일하느라 그런 거야. 아픈 게 아니라 그냥 좀 가려운 것뿐이야. 하지만 민수는 말없이 그 거친 발을 작은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민수의 고사리 같은 손끝에 영숙 씨의 굳은 살이 닿았습니다. 그 순간 7살 소년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떨어져 영숙 씨의 갈라진 발바닥 위로 떨어졌습니다. 소년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미안해. 나 때문에 누나 발이 이렇게 아픈 거지? 누나 양말에 구멍이 이렇게 큰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숫자가 재밌다고 종이만 보고 있었어. 내가 너무 나빴어, 누나. 민수는 고개를 들어 영숙 씨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어린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림과 멸시를 견디며 단단하게 벼려진 한 남자의 처절한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누나, 내가 약속할게. 내가 이 세상에 흩어진 모든 숫자를 다 가져올 거야. 돈이라는 숫자를 하나도 틀리지 않게 다 계산해서 우리 누나 발에 구멍난 양말 대신 세상에서 제일 예쁜 비단신 신겨줄게. 다시는 흙탕물 묻지 않게 세상에서 가장 반짝이는 꽃길만 걷게 해줄게. 내 머릿속에 이 숫자들은 다 누나를 위한 거야. 영숙 씨는 민수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가난의 한복판에서 쓰레기 더미 위에서 피어난 이 아이의 맹세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믿었습니다. 민수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돌아가는 그 정교한 계산기 소리가 언젠가는 이 지독한 가난의 사슬을 끊어낼 해방의 종소리가 될 것임을 말이죠. 밤이 깊어질수록
민수의 펜 끝은 더 빨라졌습니다. 버려진 신문지 위의 숫자들이 민수의 손끝에서 황금빛 미래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냄새나는 단칸방의 공기는 희망이라는 이름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고 영숙 씨는 민수의 공부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구멍난 양말을 다시 기우며 숨죽여 밤을 지새웠습니다. 쓰레기통에서 건져 올린 숫자들이 누나의 헌 양말을 비단신으로 바꿔줄 기적을 준비하며 말이죠. 쓰레기통에서 건져 올린 파지 위의 숫자들이 누나의 헌 양말을 비단신으로 바꿔줄 기적을 준비하며 밤을 지새우던 그 반지하 단칸방의 서늘한 공기는 어느덧 웅장한 호텔 연회장의 찬란한 열기로 치환되었습니다. 민수의 작은 손이 영숙 씨의 거친 발을 어루만지던 그 밤의 맹세는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관통해 마침내 이 화려한 무대 위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자마자 쏟아지는 수백 발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는 마치 밤하늘의 은하수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계를 주무르는 정재계 인사들과 해외 투자자들이 기립한 가운데 무대 위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낡은 몽당 연필 대신 한 번의 사인으로 수천억의 자산을 움직이는 전설적인 펜을 든 남자, 바로 데이터 투자의 신이라 불리는 정민수 회장이었습니다. 민수의 모습은 완벽했습니다. 최고급 원단으로 지어진 짙은 남색 수트는 그의 탄탄한 체격을 돋보이게 했고 안경 너머로 빛나는 예리한 눈빛은 여전히 숫자를 꿰뚫어 보는 천재의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자신을 향한 수천 명의 박수 소리가 아닌 오직 한 곳 맨 앞좌석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쥐고 있는 누나 영숙 씨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마이크 앞에 서자 폭풍 같던 박수 소리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장내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가볍게 목을 가다듬은 뒤 준비된 원고는 쳐다보지도 않은 채 입을 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지만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명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거둔 수익률이나 사업적 성취를 자랑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제가 가진 모든 숫자의 시작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수의 시선이 영숙 씨와 마주쳤습니다. 영숙 씨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맺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인간 계산기라고 부릅니다. 복잡한 알고리즘과 수천 개의 수치를 분석해 돈의 흐름을 읽는다고 하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가장 먼저 계산한 숫자는 금융장부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독하게 가난했던 어느 겨울밤 굶주림에 지쳐 잠든 저를 업고 빗속을 달리던 제 누이의 거친 숨소리였습니다. 장내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깊은 정적에 빠져들었습니다. 민수의 회고는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식당 설거지물에 불어 터져 지문이 다 닳아버린 누나의 손마디를 보았고 꿰매고 또 꿰매어 뒤꿈치가 다 드러난 누나의 구멍난 양말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서 처음으로 거대한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누나가 울지 않을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숫자를 쌓아야 우리 누나가 저 낡은 양말을 벗고 비단신을 신을 수 있을까? 저의 모든 숫자는 바로 제 누님의 눈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단상 아래로 내려와 영숙 씨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귀빈이 보는 앞에서 영숙 씨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누나, 기억나? 내가 쓰레기 봉투 뒤지면서 말했잖아. 세상의 모든 숫자를 다 가져와서 누나 발에 비단신 신겨주겠다고.
그 약속 지키는데 40년이 걸렸네. 미안해. 너무 늦어서. 영숙 씨는 참았던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1980년대 시댁에서 혹덩이라 불리며 소금 세례를 받던 날, 빗속에서 쫓겨나 갈 곳 없던 그 막막한 밤들이 민수의 한마디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화려한 연회장에 모인 사람들은 이 눈물겨운 남매의 모습에 숙연해졌습니다. 성공한 기업가의 영웅담을 기대했던 그들은 그 성공의 밑바닥에 깔린 한 여인의 희생과 한 소년의 처절한 맹세를 마주하며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사실 민수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영숙 씨는 자신의 삶을 통째로 갈아 넣었습니다. 민수가 처음 대학에 합격했을 때 등록금이 없어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벽돌을 나르던 영숙 씨였습니다. 민수가 첫 사업에 실패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자신의 금반지를 팔아 국밥 한 그릇을 사주며 민수야 숫자는 틀려도 인생은 안 틀려. 다시 시작하자라고 다독이던 사람도 영숙 씨였습니다. 민수는 영숙 씨를 일으켜 세워 함께 무대 위로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영숙 씨의 발을 가리켰습니다. 영숙 씨의 발에는 민수가 맞춤 제작한 은은한 광택이 흐르는 최고급 명품 구두가 신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누나는 흙탕물 묻은 길을 걷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쌓아 올린 이 모든 숫자가 누나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누나, 이제는 누나가 나를 업어줄 필요 없어. 내가 누나의 평생 보디가드가 되고 누나의 평생 계산기가 되어줄게. 민수의 선언이 끝나자 장내에는 다시 한번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의 성공에 대한 찬사가 아니었습니다. 지독한 고난을 이겨내고 사랑과 의리로 일궈낸 인간 승리에 대한 경의였습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내내 민수는 영숙 씨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영숙 씨가 긴장할 때마다 민수는 그녀의 손을 꼭 쥐어주었습니다. 그 손은 이제 더 이상 몽당 연필을 쥐고 쓰레기 더미를 뒤지던 어린아이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을 가진 남자의 손이었죠. 하지만 영숙 씨에게 민수는 여전히 포대기 속에서 방긋 웃던 그 작은 동생이었습니다. 민수야, 너 정말 장하다. 아버님, 어머님이 보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영숙 씨의 말에 민수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민수의 마음 한편에는 아직 정리하지 못한 숫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40년 전 누나와 자신을 빗속으로 내던졌던 그들의 죗값이었습니다.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빼앗긴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임을 말이죠. 민수는 비서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오늘 이 호텔 로비에서 구걸하듯 주차 요원을 하던 전 남편 철수의 존재를 그는 이미 보고받았습니다. 민수의 계산기에는 이제 인과응보라는 새로운 공식이 입력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누나에게 눈물을 흘리게 했던 자들, 누나의 청춘을 헐값에 사서 액바지로 부려먹었던 자들에게 청구할 명세서가 민수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환한 조명 아래서 민수의 옆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멸시받던 혹덩이가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거목이 된 동생. 영숙 씨는 민수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민수가 손바닥으로 전해오는 온기는 40년 전 그 춥던 헛간에서 나누던 체온보다 훨씬 더 뜨겁고 단단했습니다. 축제가 무르익어 갈수록 영숙 씨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영광스러운 순간에도 영숙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해결되지 않은 응어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버리고 비웃었던 시댁 식구들, 그리고 그들의 도둑맞은 운명에 대한 진실 말입니다.
민수의 예리한 눈빛 역시 성공의 기쁨 뒤에 서늘한 복수의 칼날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영숙 씨와 민수는 그들이 뺏긴 복을 어떻게 되찾아왔는지 그 도둑맞은 운명의 진실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축배에 잔을 든 민수의 눈동자가 서늘하게 빛나고 있을 때 영숙 씨의 머릿속에는 40년 전 그 지독했던 배신의 진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사람들은 영숙 씨가 동생을 위해 팔려가듯 시집간 것이 그저 가난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비극의 뿌리에는 단순히 운명이 가혹했다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의 지독한 설계가 숨어 있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 최 여사의 집에서 식모 며느리로 살며 3년째가 되던 해였습니다. 그날은 최 여사가 시장 상인들과의 큰 잔치를 위해 집을 비운 날이었습니다. 평소 최 여사는 안방 장식장 깊숙이 보관하던 장부 근처에는 영숙 씨가 얼씬도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열린 장식장 틈새로 삐져나온 낡은 서류 뭉치 하나가 영숙 씨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청소를 하던 영숙 씨의 손이 멈춘 것은 그 서류 뭉치 겉면에 적힌 정태수 사고 보상건이라는 익숙한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뺑소니 사고로 돌아가신 영숙 씨 아버지의 성함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친 영숙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는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거액, 수천만 원의 사고 합의금이 지급되었다는 영수증과 인감이 찍혀 있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유가족에게 전달하라며 건넨 그 막대한 돈은 영숙 씨의 손에 닿기도 전에 사고 수습을 도와주겠다며 앞장섰던 최 여사의 손에 가로채져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그 돈으로 자신의 빚을 갚고 아들 철수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부모 잃고 절망에 빠진 남매에게는 내 아비가 진 빚이 많아 한 푼도 남은 게 없다며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그 뒤의 기록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남매가 굶어 죽기 직전까지 몰리기를 기다렸다가 마치 큰 은혜라도 베푸는 척하며 영숙 씨를 제 아들의 액바지 며느리로 사온 것이었습니다. 결국 영숙 씨는 제 부모님의 목숨값으로 지어진 집에 제 발로 걸어 들어와 제 돈을 훔쳐간 원수들을 위해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어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피눈물이 영숙 씨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시어머니라 믿고 발을 씻겨주던 여자가 사실은 부모님의 유산을 가로챈 강도였고 남편이라 믿었던 철수는 그 피 묻은 돈으로 술을 마시고 고시 공부를 하던 공범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그 길로 헛간으로 달려가 잠든 민수를 깨워 등에 업었습니다. 민수야, 일어나. 여기서 나가야 해. 여긴 사람 사는 집이 아니야. 괴물들 소굴이야. 영숙 씨는 보찜 하나 챙길 겨를도 없이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끝까지 가혹했습니다. 대문을 나서기도 전 술에 취해 일찍 귀가하던 철수와 마당에서 마주치고 만 것입니다. 인연이 밤중에 어딜 도망가. 내가 감히 누굴 속여. 철수는 영숙 씨의 품에 들린 장부 뭉치를 보고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는 영숙 씨의 머리채를 휘잡아 바닥에 팽개쳤습니다. 민수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굴렀고 철수는 영숙 씨의 배를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알았으면 어쩔 건데? 그 돈 아니었으면 너희 남매는 진작 길바닥에서 굶어 죽었어. 우리 어머니가 너희 목숨줄 붙여준 거라고. 영숙 씨는 짓밟히면서도 민수의 발목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철수의 다리를 물어뜯었습니다. 그 틈을 타 영숙 씨는 민수를 등에 다시 들쳐업고
죽기 살기로 대문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거기 안 서. 이 도둑년아. 전연 잡아라. 철수의 고함에 잠에서 깬 동네 하인들과 시댁 식구들이 몽둥이를 들고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시골길은 가로등 하나 없이 어두웠고 쏟아지는 폭우는 시야를 가렸습니다. 영숙 씨는 맨발로 가시덤불을 헤치며 산길로 뛰어들었습니다. 발톱이 빠지고 온몸이 찢겼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오직 등 뒤에서 가쁘게 숨을 몰아쉬는 민수만은 저 악마들의 손에 다시 넘길 수 없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뒤에서는 횃불빛이 일렁이며 추격해왔습니다. 철수의 욕설과 비웃음이 빗소리에 섞여 들려왔습니다. 잡히면 죽여버리겠다는 그 말은 공포가 아니라 증오가 되어 영숙 씨의 다리에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영숙 씨는 절벽 끝에 몰린 짐승처럼 진흙탕을 구르며 마을 밖으로 빠져나가는 트럭 뒷칸에 민수를 먼저 던져 올리고 자신도 가까스로 매달렸습니다. 멀어지는 횃불빛을 보며 영숙 씨는 빗속에서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청춘을 도둑질하고 부모님의 목숨값마저 가로챈 저들에게 반드시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겠다고. 등에 업힌 어린 민수는 누나의 떨리는 어깨를 작은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누나, 저 사람들 계산은 틀렸어. 내가 다 기억할게. 내가 다 계산해서 다시 찾아올게. 5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차가운 빗줄기를 뚫고 영숙 씨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도둑맞은 운명을 되찾기 위한 남매의 처절한 도망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재개발조차 밀려난 낡은 골목 끝자락. 악취가 코를 찌르는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한 노파가 굽은 허리를 간신히 펴며 폐지 뭉치를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한때 시장통을 호령하며 며느리의 재산을 쥐락펴락했던 대성할매 최 여사였습니다. 무능한 아들 철수가 주식과 도박으로 남은 가산마저 탕진하고 잠적해버린 뒤 그녀에게 남은 것은 곰팡이 핀 단칸방과 손가락 마디마디 박힌 지독한 가난뿐이었습니다. 최 여사가 젖은 종이 박스를 줍기 위해 길바닥에 손을 뻗는 순간 눈이 부실 정도로 반짝이는 검은 구두 한 켤레가 그녀의 시야를 가로막았습니다. 먼지 하나 앉지 않은 그 매끄러운 구두 위로 길게 뻗은 고급 수트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전하시네요. 남의 것 탐내는 그 고약한 손버릇 말입니다. 나직하지만 서늘한 목소리. 최 여사는 돋보기 안경을 축혀 올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선 남자는 조금 전 근처 전당포 TV 화면에서 보았던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천재 투자가이자 자선운용사 대표 정민수였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 민수는 그저 헛간에서 매 맞던 혹덩이였으니까요. 누구셔? 나 같은 늙은이한테 무슨 볼일이 있다고. 민수는 대답 대신 품 안에서 두툼한 서류 한 장을 꺼내 최 여사의 발밑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40년 전 그녀가 가로챘던 민수 부모님의 사고 합의금 영수증 사본, 그리고 그 옆에는 붉은 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연체, 이자 및 불법 점유 손해배상 청구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40년 전 제 부모님의 목숨값 수천만 원. 당시 강남 아파트 세 채를 사고도 남을 돈이었죠. 그 돈을 할머니가 가로채는 바람에 제 누이는 청춘을 도둑맞았고 저는 쓰레기통을 뒤져야 했습니다. 민수의 눈빛이 벼락처럼 빛났습니다. 최 여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내가 설마 그 헛간의 짐짝놈? 죽지도 않고 살아있었단 말이냐? 전 천재 계산기라고 했죠? 40년 동안 이자가 얼마나 불었는지 일일이 계산 끝냈습니다. 원금에 복리를 더하고
우리 누나가 할머니 집에서 식모살이하며 흘린 눈물 한 방울당 위자료까지 합산하니 지금 할머니가 깔고 앉은 이 땅과 낡은 건물 전체를 다 합쳐도 모자라더군요. 이미 법적 절차는 끝났습니다. 민수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 전 이론도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부로 할머니의 명의로 된 이 남루한 집구석 하나까지 전부 제 법무법인으로 귀속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할머니는 이제 빈털터리입니다. 아니, 빚쟁이죠. 최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민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민수는 혐오스럽다는 듯 몸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골목 어귀에서 고급 세단이 멈춰 서고 비단옷을 입은 영숙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60세가 넘은 영숙의 얼굴에는 복수심보다는 깊은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영숙아, 며느리야, 내가 잘못했다. 우리 아들이 망해서 그래.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다. 너희 부모님 돈은 내가 나중에 꼭 갚으마. 비굴하게 손을 싹싹 비는 최 여사를 보며 영숙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기억하시나요? 제가 민수를 업고 이 집 문턱을 넘던 날 제 등에 소금을 뿌리며 혹덩이라고 하셨죠. 그 혹덩이가 이제 당신의 심장을 도려낼 칼이 되어 돌아왔네요. 그리고 갚으시겠다는 그 돈, 이미 민수가 다 찾아갔답니다. 민수의 수신호에 검은 옷을 입은 용역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최 여사가 평생을 바쳐 모아둔 낡은 가구들과 폐지 더미를 길바닥으로 사정없이 내던졌습니다. 최 여사가 울부짖으며 매달린 곳은 역설적이게도 과거 그녀가 어린 민수를 가두고 매질했던 그 좁고 어두운 흙바닥 헛간을 닮은 폐지 보관소였습니다. 할머니, 거기가 딱 할머니 자리입니다. 춥고 배고픈 게 어떤 건지, 남의 눈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거기서 평생 계산해 보세요. 1원 하나 남기지 말고 전부요. 민수는 마지막으로 철수가 발레 파킹을 하며 구걸하던 주차장 영수증을 최 여사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아드님은 저희 회사 건물 화장실 청소부로 고용했습니다. 평생 우리 누나의 발치를 닦으며 속죄하며 살게 될 겁니다. 영숙은 민수의 단단한 팔을 잡았습니다. 이제야 도둑맞은 40년의 시간이 제자리를 찾는 기분이었습니다. 남매는 통곡하는 노파를 뒤로하고 태양빛이 쏟아지는 골목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들의 등 뒤로 40년 묵은 지독한 어둠이 비로소 걷히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유난히도 따사로운 봄날, 영숙 씨와 민수는 경기도 어느 호젓한 선산 언덕을 오르고 있습니다. 40년 전 가난 때문에 묘비 하나 제대로 세워드리지 못했던 부모님의 안식처입니다. 영숙 씨의 발에는 이제 흙탕물이 묻지 않는 귀한 신발이 신겨져 있고 민수의 손에는 부모님께 올릴 향기로운 꽃다발과 최고급 비단옷이 들려 있습니다. 묘소 앞에 선 남매는 말없이 절을 올렸습니다. 술 한 잔을 올리는 영숙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왔어요. 우리 민수도 이렇게 늠름하게 잘 컸어요. 이제 우리 민수, 누구한테 짐덩이 소리 안 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영숙 씨의 목소리가 젖어들자 곁에 서 있던 민수가 누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30대 중반의 당당한 체격을 가진 민수는 부모님의 묘소를 향해 나직하지만 또렷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늦어서 죄송합니다. 누나 청춘 도둑질해 간 사람들에게 죗값 다 치르게 했습니다. 누나 눈물 흘리게 한 이자까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받아냈습니다. 이제는 걱정 마시고 편히 쉬세요. 민수는 가지고 온 비단옷을 묘소 옆에서 정성껏 태웠습니다.
타오르는 불꽃 사이로 하얀 연기가 하늘로 솟아오르는 모습은 마치 부모님이 이제야 안심하고 승천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때 산들바람을 타고 어디선가 은은한 목련 향기가 풍겨왔습니다. 묘소 근처에 흐드러지게 핀 하얀 목련 꽃잎이 눈처럼 흩날리며 남매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민수는 잠시 흩날리는 꽃잎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영숙 씨 앞에 등을 내밀고 섰습니다. 누나 엎드려봐. 환갑을 넘긴 영숙 씨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민수야, 이 나이에 무슨 소리니? 보는 눈도 많은데 어서 일어나. 아무도 없어. 누나 시집가던 날 그 좁은 포대기에 나 없고 지옥 같은 그 집 대문 넘었잖아. 쫓겨나던 밤에도 쏟아지는 비 다 맞으면서 나 안 떨어뜨리려고 팔이 빠지게 나 붙잡고 뛰었잖아. 이제는 내가 누나 업어줄게. 내가 누나의 평생 포대기가 되어준다고 약속했잖아. 민수의 고집에 영숙 씨는 못 이기는 척 동생의 넓은 등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영숙 씨의 몸은 평생의 고생으로 작고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가벼운 누나의 무게를 느끼며 가슴 한구석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 작고 가녀린 등이 나를 살렸구나. 이 약한 어깨가 내 세상을 지탱해왔구나. 민수는 영숙 씨를 업고 목련 꽃길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영숙 씨는 민수의 목을 꼭 껴안았습니다. 민수의 등은 40년 전 그 춥던 헛간에서 나누던 온기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민수야, 참 따뜻하다. 너는 어쩜 이렇게 등이 높니? 누나, 이제 숫자 계산은 내가 다 할게. 돈 걱정, 세상 걱정은 내 머릿속 계산기에 다 맡기고 누나는 그냥 이 꽃 향기만 맡으면서 살아. 그게 내가 평생 누나한테 갚아야 할 이자야. 목련 꽃잎이 눈처럼 흩날리는 언덕길을 동생은 누나를 업고 한 발 한 발 정성스럽게 내디뎠습니다. 40년 전 흙탕물 속을 달렸던 남매의 발자국은 이제 찬란한 꽃길 위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덮이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이라 불리던 아이가 복덩이가 되어 돌아온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세상은 때로 비정하고 숫자는 차갑지만 그 숫자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의 온기라는 사실을 민수는 증명해 보였습니다. 지독한 겨울을 견뎌낸 나무만이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 누이의 눈물로 자란 천재는 이제 그 눈물을 닦아주는 거목이 되었습니다. 하얀 목련 향기 속에서 남매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멀리 멀리 퍼져나갑니다. 도둑 맞았던 남매의 봄은 이제 영원히 지지 않을 꽃길로 이어질 것입니다.